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권호인 대표님, 우리 집행부 일원인데 정말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고려해군에 근무하시다가 또 PSA라고 싱가포르 그 국제적인 항만공사에서 또 일을 하셔서 이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권호인 사장님 모시고 우리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색깔을 입히고 또 향기가 나게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 목차는 GTO란 세계에서 덩치 큰 10개의 회사,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회사를 소개하고요. PSA입니다. 컨테이너 선사의 현황, 물동량 등등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미래의 GTO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리고 여기서 얻는 시사성은 무엇인가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여러분들 글로벌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글로벌은 글로브의 형용사형이죠. 구라는 얘기입니다. G9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망라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터미널을 일컫는 거고요. 오퍼레이터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그래서 GTO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22년 9월 3일 고려대학교 CJ 학관 5층 바다 저자와의 대화 출판 기념회가 있는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각에도 글로벌은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올 2월 달에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큰 홍수가 있었는데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범람이 되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올라오는 태풍 흰남노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히들 생각하고 있고요. 1959년도에 사라호, 2002년도에 루사, 2003년도에 매미, 2022년도에 흰남노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말고도 글로벌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다차 함수라는 거죠. 펑션, 중국말로 한시 이렇게 됩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고 난 뒤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경험치를 글로 남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조셉 키프링은 시인이 상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의 그 글은 어떤 것은 돈으로 사용을 하고 어떤 것은 무역을 통해 얻어야 하며 어떤 것은 창과 함포를 동원하여 받고 가야 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제국주의 시절에 모두가 인정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화약 냄새가 나죠. 창과 함포라는 것은 화약 이상의 냄새가 나는 그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터미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컨테이너가 언제 등장하였느냐? 20세기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죠. 그럼 그 전에는 컨테이너가 없었습니다. 해상용으로서는요. 우리가 해운을 얘기를 하면은 19세기 중반에 선박혁명을 이룹니다. 그 선박혁명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범선에서 산업혁명 이후 전기기관이 등장한 것을 선박에 활용한 기선로의 선박 혁신을 이룹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제도의 혁신을 이룹니다. 제도의 혁신이라는 것은 1875년도에 UK, 영국하고 캘커타 항로에 최초로 해운 동맹을 만듭니다. 이 해운 동맹이라는 것은 스케줄이 확보된 이후에 선박회사가 그 파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상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EU가 전기선 독점 금지법을 일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폐지하게 되죠. 130여 년 기간 동안에는 동맹이 허용이 됐더랬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중반에 운송 방식의 혁명을 가져온 거죠. 그것을 하역하는 장소가 큽니다. 그리고 또다시 21세기 지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운송 범위의 혁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컨테이너에서 나온 겁니다. 오퍼레이터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GTO란 이거는 좀 연구를 한 분들의 정의입니다. 다수의 국가에 다수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 GTO 그 이전 단계가 ITO인데 ITO는 인터내셔널 터미널 오퍼레이터.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국가의 터미널을 운영 회사를 일컫습니다. 발생 배경은 컨테이너가 늘어났죠. 선박이 대형화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문적으로 터미널 운영에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스케줄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하고 출항을 하게 되죠. 그러려면은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터미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가 요구되어 자본력이 약한 현지 터미널 대신 대형 자본을 갖춘 회사들이 자국 내 플러스 해외에 터미널 투자하기를 시작하면서 GTO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TO는 글로벌 자본들이 새로운 산업을 발견하고 앞다투어 해외로 나가서 만든 게 GTO입니다. 글로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화약 냄새가 나고 어떤 면에서는 약육 강식의 DNA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GTO입니다. GTO의 유형입니다. 이런 드루리 모니타임이 분류를 한 겁니다. 스티브 도울스 터미널 오퍼레이션. 특정 선사에 소속되지 않고 터미널 오퍼레이션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캐리어스 터미널 오퍼레이션. 선사 소속의 터미널을 일컫습니다. HMM도 터미널이 있습니다. 규모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한지는 꽤 많은 터미널을 소유를 했더랬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터미널 오퍼레이션 플러스 캐리어 오퍼레이션이 합해진 겁니다.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은 순수한 자본 투자를 하는 FI가 들어가 있고 한국의 BNCT는 호주의 맥쿼리가 투자한 터미널입니다. AIG,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APM 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링크, CMA 계열입니다. TIL은 MSC 계열이고요. 코스코도 있습니다. MSC는 지금 컨테이너 프리트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유형을 다시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요. 아까 그 설명드린 하역 전문형 터미널 스티플스, 혼합형 하이브리드, 선사형 세 가지를 주요 활동, 재무적 목표, 효율성 목표, 터미널 네트워킹의 목적, 회사를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차이 하나는 하역 전문 그 회사는 전문형 회사는 터미널 운영 효율화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형은 선사 운항에 어떻게 지원을 잘 할 수 있을 건가? 말하자면은 돈 버는 목적보다는 선사가 오퍼레이션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혼합형은 그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역형 전문형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혼합형이고 세 번째가 선사형입니다. 오른쪽에 GTO의 변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선사형에서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다시 순수 하역 그 전용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은 터미널 효율을 추구하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정확하겠습니다. 타입 오픈을 앞선 설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영문 버전으로 해놨고요. 왼쪽이 스티브도, 가운데가 하이브리드, 오른쪽이 캐리어 쪽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군에는 다양한 리서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드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락슨이 있고, 최근에 라이너가 이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알파 라이너가 있는데, 이 알파 라이너는 AXS 모린이라는 그 리서치의 한 파트입니다. 라이너만 담당을 하고 있죠. 이 드루리는 매년 터미널 오퍼레이터스 애뉴얼 리뷰 앤 포캐스트를 냅니다. 여러분들 항공 쪽에 가면은 보잉사와 에어버스가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작업이죠. 이 돈이 좀 꽤 비쌉니다. 한 3,000불 가까이에요. 이렇게 받아보는 데에. 한국은 이 받아보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한국 자체의 연구로 이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는가? GTO, 글로벌 투자자, 글로벌 기업. 다들 글로벌이 들어가는. 왜? 레벨이 같으니까. 관심사도 같고. 한국은 차츰 설명드리겠지만은 글로벌의 수준에서 어떤 사업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도 요구해놨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그 논문이 중앙대학교에서 윤영덕 씨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GTO 성장 사례를 연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KMI, 우리 최 부원장님 오셨는데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돼 있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스, 이제 쉬핑과 모니터링 리서치가 있습니다. 클락스는 1852년생입니다. 170살쯤 되는 거죠.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가. 그래서 글로벌을 얘기할 수 있고요. 드루리는 한 52년, 70년생이니까 52세입니다. 알파 라이너는 AXS 모린인데 2000년입니다. 프랑스입니다. 우리가 병인 양료가 18세기 후반에 있었죠.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거죠. 와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사고를 이렇게 들고 가죠. 프랑스가 의외로 제국주의적인 그 색채가 농후하고 그중에 특히 기록에 관해서 아주 그 획기적인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가서 로제타 스톤을 들고 가죠. 그때는 그 로제타 스톤이 해독이 안 됐더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들고 가자. 가서 나중에 이제 해독을 했죠.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영국과 프랑스, 유럽입니다. 해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도 유럽이고 컨테이너 터미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양계의 코스코, HIT, PSL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가면은
훨씬 더 방대한 규모로 이미 진행이 돼 있고 그거를 추진해 왔더랬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미처 간파하지 못하고 있던 그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R&D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데 우리는 R&D 시장에 진입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 오퍼레이터들도 데이터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같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탑 10 GTO입니다. 누가 1등이냐? 우리가 누가 키가 제일 크냐라고 하는 거는 재보면 나오죠. 체중 달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더 강하냐라고 하면은 강한 거는 근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10을 정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드루리가 누가 과거 기간 동안에 가장 발전적인 터미널 운영을 해왔느냐의 기준을 갖고 글로벌 10개를 골랐습니다. 그 중에 넘버원이 PSA, 싱가포르 터미널 회사입니다. 두 번째가 과거에는 2011년도에는 홍콩의 허치슨이었는데 지금은 모스크 계열의 APM 터미널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코스코, 네 번째가 차이나 모천트, 추상입니다. DP월드는 두바이계죠. 다섯 번째, 허치슨이 6위로 늘어졌고 TIL, MSC 계열 터미널이고 ICTS, SS 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버그린이 순위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회사들은 정말 쟁쟁한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구촌에 국가가 대략 200여 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에도 없죠. 한국은 10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일본은 63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글로벌들은 다 노리고 있다는 거죠. 저거는 없어지지 않는 비즈니스.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은 자손만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기에 이름을 올린 회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터미널 순위를 아까는 발전적인 선진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고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은 컨테이너 개수를 핸들링했느냐 그 순위를 한번 보자. 1등이 차이나 코스코입니다. 1억 1천만 TU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2위가 APM 터미널 모스크 9,200만 TU. 3위가 PSA 9,100만 TU. 4위가 허치슨 8,500만 TU. 5위가 DP월드 7,600만 TU. 많이 하죠. 한국이 환적 화물을 다 포함해서 2021년도에 3천만 TU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차이나 코스코는 한국만한 그 국가 4개 정도를 1개 회사가 핸들링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컨테이너 볼륨이 적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취급한 물동량의 순위로 본 스루풋 리그고요. 다음은 컨테이너 터미널이 누가 더 많은 그 시설을 갖고 있느냐, 핸들링 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느냐, 커플시티 리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1등이 차이나 코스코입니다. 1억 3,300만 TU. 2위가 PSA 1억 2,100만. 3위가 허치슨 1억 1,400. 4위가 APM 터미널, 5위가 DP월드. 순위가 같은 회사인데 순위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느냐, 레비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APM이 저 얼핏 계산이 안 되네요. 2021년 그 밀리온 달러인데 1억 2,900만 달러. 120억 달러인가? 120억. 그러니까 예. 12조. 예, 12조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코스코가 있고요. 차이나 모천트가 135억 달러.
DP 월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PSA.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숫자를 헷갈렸네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거 APM 터미널이 47억 불, 코스코가 12억 불, 차이나 머천트가 15억 불, DP 월드는 100억 불입니다. 100억 불. PSA가 34억 불 정도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가 굉장히 핸들링 볼륨도 크고 외형도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이익 보시겠는데 이거는 이게 얼만큼 남겼느냐, 에비타 기준입니다. 에비타 기준. 2021년도에 APM 터미널이 16억 불, DP 월드가 38억 불, 그 다음에 PSA가 8억 9천만 불. 그러면 16억 불, 38억 불 그러면은 조 단위가 넘어가죠. 이 규모가. 작년 올해에 그 컨테이너 선사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시현했는데 기본이 조 단위죠. 조 단위. 근데 터미널은 이런 정도의 그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시현하는 150km 이렇게 달리지 말라니까. 특징이 어? 있습니다. 150km 이렇게 달리지 말라니까. 그 시장에 기복이 있어서 불황 때는 적자를 보죠.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뭐를 위험에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정적입니다. 근데 대신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터미널 관련한 인수 합병의 사례를 모아놓은 겁니다. 굉장히 활발합니다. 대부분 그 글로벌 GTO들이 새롭게 터미널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2021년, 2022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머저스 앤 어퀴지션에 대한 그 리스트를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HMM도 이름이 하나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만큼 성장할 건가? 2021년도에서 2026년. 이 표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HMM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까 봐서 HMM이 나오는 그 테이블을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 올려놓은 겁니다. 이 가운데 보이시죠? HMM. 요 표가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캐파 대비 얼마만큼의 캐파가 증가하느냐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 GTO들이 다 이름을 올리고 있죠. GTO 레벨에 좀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유로게이트가 보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 회사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PSA 순입니다. 아까 가장 발전적인 터미널 운영을 하고 있다는 회사 PSA. PSA는 원 이름은 포트 오브 싱가포르 오소리티, 싱가포르 항무국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1965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하죠. 우리가 1945년에서 일본에서 독립을 얻었는데 우리보다가 20년 뒤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싱가포르는 독립할 당시에 물도 말레이시아에 의존해야 되고 굉장히 열악했더랬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건가를 걱정을 많이 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강점이 항만에 있구나 라는 것을 진즉에 눈치채고 항만에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항만국 기능은 MPA로 이관을 시키고 97년도에 PSA 컨테이너 터미널 전문 회사로 출범을 시킵니다. 요 이면에는 사실은 그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벌써 25년 전이죠. 저는 이렇게 한진해운이 성장해 가는 과정하고 이게 맞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한진해운도 그때의 터미널에 관심이 많았고 여기저기 터미널을 확보를 해 가던 시기 PSA도 이제는 우리가 터미널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탑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중동 대신에 아프리카는 없습니다. 한국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거의 모든 지역에 터미널을 갖고 있고요. 터미널도 단순히 그 터미널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일하고 인랜드 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랜드 컨테이너 대포가 있고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웨어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린 서비스는 우리로 설명하자 그러면 한계업입니다. 터그보트, 다이로 서비스 뭐 등등의 서비스를 종합해 가지고 싱가포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에 나가서 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포트넷 이거는 데이터 비즈니스입니다. 카고 데이터, 물류 데이터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나누면 지역별로 남아시아, 북아시아, 중동, 유럽 지중해, 아메리카, 그 다음에 PSA 머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PSA에 한 3년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기업은 확연히 차이 나는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HR입니다. 휴먼 리소스. 그러시면 인사 총무죠. 우리는 기업에서 인사 총무라 그러면 조금 급이 떨어진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HR이 거의 최상위에 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파이낸스입니다. 우리는 영업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건가 그런 게 좀 달라 보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방대한 양의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 그 매뉴얼을 숙지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 숙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다큐멘트가 있고 시스템, IT,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자기 나라의 왼수국가 구분 없이 다 채용합니다. 글로벌 체제가 되어 있고요. 위임 전기를 잘 되어 있고 예를 하나 들면은 리스크를 이렇게 등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리스크를 한 30여 개의 가지로 비즈니스, 파이낸스, HSSE, 헬스, 세이프티, 시큐리티, 인바이러먼트, 오퍼레이션, 레퓨테이션, 홍보까지를 다 사전에 준비해 놓고 리스크 어세스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PSA 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피터 보세. 이분이 그룹 체어맨인데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하는 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얼굴 한번 보시면은 회장이 있고 몇 분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한 3분 정도가 외국 분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근데 PSA의 오너는 누구냐?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섹입니다. 테마섹의 투자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381억 빌리언 싱달러.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74년도에 굉장히 미미하게 출발해가지고 2021년도에 381억 불 빌리언 3,800억 싱가포르 달러 US 달러로 한 3,2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SA입니다.
그럼 PSA 내는 어떻게 되느냐? 이 PSA 내에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PSA 운영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드 오브 디렉터스들이 하는 일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색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평판이 나쁘지 않은 그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자본력도 좋고 신용도가 있는. 아마 우리 이동희 사장님은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컸느냐? 과거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표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그 하이기사하고 비교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출발 태생이 달라서 한국 기업과 맞비교하기에는 좀 어색하다. 그렇지만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게 적어놨습니다. 차분히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한 30년 전에 우리가 글로벌을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30년 세월을 보냈으면은 한 PSA 정도는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에 좀 스토리 있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허용이 될지 모르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PSA가 안에 들어가면은 JV가 많이 있습니다. 이 JV가 생기는 이유는 PSA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에 비교하면 덩치가 작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들이 나 물량 얼마큼 되니까 특별 대우를 해줘 라는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만든 게 이 JV들입니다. 여기에. 근데 오른쪽에 이 PSA가 이렇게 오늘날 그 전문회사로 이게 독립을 하고 하게 된 그 과정이 공무원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PSA가 너무나 유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연도. 그래가지고 머스크가 와서 우리가 물분량이 많은데 우리 특별 대우 해줘 이러니까 PSA가 난 몰라. 네가 뭔데? 이렇게 해서 머스크가 에버그린하고 합작을 손을 잡고 옆나라 말레이시아에 터미널 하나를 개발합니다. 그게 포트 오브 탄중 펠리파스 PTP 2000년에 개장합니다. 여기에 PSA가 결정적으로 한 방 먹습니다. 그 전까지는 PSA가 인근 국가를 다 장악을 하고 모든 피다망을 싱가포르로 연결해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여기에 한 방 크게 얻어맞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싱가포르 내에서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있어도 혼자 안 되는구나 라고 반성한 결과가 이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 머스크 에버그린. 머스크 에버그린의 공통점은 이 두 회사는 글로벌 선사입니다. 글로벌 감각이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PSA 한번 조져. 말레이시아 정부에 가지고 터미널 개발해. 같이 합시다. 그래서 나온 게 말레이시아 MMC가 70%, APM 터미널이 30%. 터미널 규모가 상당합니다. 선석 12개. 이게 글로벌들이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PSA는 가만히 있느냐? 지금 미래에 개발하고 있는 그 튜아스포트라고 우리는 승부할 거야. 뭘로? 실력으로. 오퍼레이션 효율로 승부하겠다라고 개발한 그 터미널이 캐파가 5천만 TU가 넘는 터미널을 무인, 자동화, 가장 신속한 터미널을 지금 일부 개장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부는 끝나지 않은 거죠. 지속되고 있습니다. PSA가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코드입니다. 이게 그 비즈니스 행동 규약이라고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는 여러분들 늘 보시니까 HMM이 8위에 올라가 있고요. 13위에 고려해운. 제가 어제 보니까 고려해운하고 SITC가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14위. SM라인이 20위, 시노코가 24위. 한국해운 컨테이너 경영 제고를 위한 선대규모 분석 KMI가 한 자료가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물동량 성장률입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2020년대에 푹 줄었다가 21년대에 푹 뛰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량이고요. 오른쪽 표가 앞으로 그러면 컨테이너 그 터미널에 그 핸들링 볼륨이 어떻게 될 건가를 이렇게 예상해 놨는데 2026년까지는 순증하는 걸로 우상향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예상치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웅쿠타드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그 웅쿠타드는 이런 무역과 운송에 관한 그 데이터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지급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GTO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캐파 대비 실제 물품량이 얼마큼 되는 건가를 이렇게 봐놨는데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터미널의 오너십 그 변화인데요. 이게 전문 하역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캐리어의 포지션은 자꾸 줄어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터미널 오퍼레이터의 소유 관계입니다. 글로벌의 그 또 다른 특징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 일개 회사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하나 벌인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조율을 거쳐서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그 단 예를 보여주는 건데 뭐 무시하게 복잡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사점으로 적어놨습니다. LTO는 로컬 터미널 오퍼레이터, ITO는 인터내셔널, GTO는 글로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터미널도 상업입니다. 글로벌들은 터미널이 상업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터미널을 그러면 터미널 그 특수한 컨테이너 하역하는 회사 오퍼레이션 쪽에 방점이 많이 가 있는 느낌이 없지 않은데 글로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업이야. 상업 중에 컨테이너 터미널 오퍼레이션을 메인으로 하는 상업을 연결한 회사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이키는 공장이 없습니다. 제조, 사양과 마케팅과 파이낸스만 갖고 있습니다. 공장은 세계의 도처에 다 있습니다. 아마존도 비슷하죠. 한국에 코메론이라고 줄자 전문 회사 있습니다. 줄자 엄청 그 많은 나라의 줄자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줄자의 사양을 만들거나 줄자의 미래를 리드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매뉴팩처럼 당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삼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려 인삼이 엄청 유명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려 인삼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무너졌습니다. 고려 인삼의 글로벌 존재감은 2017년 기준 7.2%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갖고 있던 인삼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인삼의 종류가 세 가지, 고려 인삼, 타낙스 진생, 중국 인삼, 그리고 북미 인삼이 있는데 지금은 카나다산 인삼이 대세입니다. 근데 이 카나다 인삼을 누가 하느냐? 차이니스가 합니다. 차이니스가 로키 산맥의 인삼을 키워서 저그가 유통 판매를 하니까 한국산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했느냐? 생산만 했죠. 재배만 했죠. 재배. 이런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GTO는 제가 보기에는 성숙된 시장에 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덜 성숙할 때 진입하는 것은 좋은데 성숙된 시장에 과도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없지 않다. 제가 여기 그 명함을 적어놨는데 94년도에 HIT의 에릭 입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컨테너에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이분이 HIT를
GTO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컨테이너 들고 중국 가세요. 컨테이너 어떻게 들고 갑니까? 들고 가시면 되죠. 라고 한 얘기가 92년도인데 그분은 들고 갔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들고. 오른쪽에 있는 그 PSA는 이 그레이스 푸라는 분은 나중에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PSA에 와가지고 영업 총괄을 하고 다녔습니다. HID가 먼저 나가니까 PSA가 우리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 그래서 HID 부사장으로 있던 에디테라는 사람이 말레이시안인데 CEO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PSA를 만듭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관계는 한국 일본 관계만큼은 아니지만은 엄청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모셔와서 GTO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문제인데 글로벌 인터내셔널 글로벌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인터내셔널은 특정 국가를 K-워터 잘합니다. 그런데 글로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만큼 높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요 뒤에 나와 있는 자료는 참고 자료인데 APM 머스크라인 그 다음에 부산의 터미널 오퍼레이터의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장님 죄송한데 커피가 안에서 강의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좀 질문 좀 받겠습니다. 저 교수님, 저 해양진흥공사 이상석입니다.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계속 많이 어떤 독서 모임, 공부 모임에서 뵈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항만물류금융팀입니다. 해양진흥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이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쪽에 대한 투자하고 이런 쪽을 맡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GTO라고 하는 거 아주 오래전부터 해수부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불과 얼마 전에도 이제 과장님하고 사무관님 한 셋하고 같이 또 GTO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이쪽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이제 이 터미널 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APMT나 어떤 PSA나 그다음에 DP월드의 이제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국부 펀드가 모회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SA는 이제 테마세계의 자회사고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국부 펀드가 뭐가 있느냐? KIC가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죠. 근데 한국투자공사가 뭐 이렇게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GTO를 만든다,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금융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해양진흥공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럼 해양진흥공사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GTO를 갖다 만든다. 이게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기 성숙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한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HMM 이렇게 두 개가 결국은 GTO, 결국 ITO 정도라고 한다면 GTO로 발돋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HMM의 입장은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이거 코스트센터하고 프로핏센터로 나눠서 보지 않습니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의 운영을 이제 프로핏센터로 받고 HMM은 계속 코스트센터로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야, 투자를 해라 하면 맨날 물동량 얘기를 합니다. 물동량이 우리가 부족해서 디얼라이언스의 뭐 일부밖에 못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해외 항만 건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제 항만국 산하에서 해외 쪽에 있는 터미널을 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약간 건설 회사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 그 건설 회사는 이제 발주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운영사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한국에 운영사가 누가 들어올 건데? 라고 하면은 결국은 HMM이나 장금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물량은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PSA나 디피월드나 허치스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뭐 아까 표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부산 신항조차도 지금 우리나라가 딱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HJNC 한진이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HPN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거는 PSA 겁니다. 대주주가 PSA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방도 다 내주고 있는 마당에 지금 뭘 나가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건설금융도 될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라던가 또 여기 업력이 많으시니까 나중에 혹시 대표님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뵙고 이런저런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약 좀 해주십시오. 질문 요약. 질문 요약이 국부펀드 네, 하나는 DP월드, PSA가 다 그 뒤에 국부펀드가 백업을 해주고 국가가 있는데, 백업한다. 예. 근데 한국은 이제 거의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그 같이 보시는 것처럼 과연 시장이 성숙된 시장이냐 아니면 지금 성장하는 시장이냐에 대한 견해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항만을 개발하더라도 물동량 확보가 이미 계약에 엮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 어디서 물량을 확보할 거냐? 건설은 가능하되 거기에 따르는 물동량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동량이 안 되고 PSA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물동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인도네시아 쪽에서 바타망을 좀 개발해달라 해서 HMM하고 뭐 이렇게 부산항공사 쪽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그 물동량을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바탐이 가깝긴 한데요. 근데 바탐을 개발을 하면은 나머지 디얼라이언스 선사들이 다 싱가포르를 갖다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HMM만 물동량 갖고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된 게 머스크가 말레이시아의 그 옆에 싱가포르 옆쪽에다가 전용 선석을 개발해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그만한 물동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데 HMM은 디얼란스랑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물동량을 갖다가 제공할 수가 없고 결국은 오퍼레이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영 기능이 별로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 기능, 1차적으로 해진공은 이제 금융기관이니까 FI로서 돈을 갖다 싸가지고 자회사 설립하든 아니면 한진을 GTO로 만들든 HM을 만들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기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현재 봉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 거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투자를 먼저 한다고 해서 그 시장 진입이 되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 질문이 있고요. 질문하시는 분은 청년에서 문제 청년 하셨는데 좋은 질문. 수사를 할때 우리나라 해외나 아니면 다른 여기 터미널 투자를 할 때는 물량을 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선사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선사들 물량을 끼고 그런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냥 터미널 먼저 개발해놓고 거기에 누가 오길 바라는 커머셜한 접근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섭외가 됐고 ROI에 어느 정도 나오고 다 연구가 된 다음에 이거는 투자할 때 되어야 되는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하고 제가 이제 좀 질문 아니고 제언인데요. 고령사님께서 여러 가지 터미널에 PSA 예를 들어가지고 모바일 터미널에 현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격이 너무 저희가 한진영 때 저희 일반 컨테이너 부분이 있었고 펄크 부분이 있었고 이제 터미널 부분이 따로 이제 사업부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컨테이너 비즈니스가 추락을 하고 거의 뭐 1조에 근접한 적자를 내고 터미널 부분이 이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터미널 팀이 적자를 내는 적자 폭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터미널 투자만 잘하면은 터미널은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컨테이너 유럽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6개월 전에 피크를 찍었었죠. 그때 14,000불, 5,000불이라고 이럴 때나 차이가 나는데 터미널의 그 스틱도리지나 아니면 터미널의 각종 핸들링 차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내린 적은 없고 다 올랐어요. 때문에 터미널은 한국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량으로 다 보관된다면 터미널은 그 계약한 대로 미니멈 상태를 지켜주면서 오기 때문에 터미널 숫자를 됩니다. 한지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지영이 글로벌 터미널은 13개 터미널을 운영했습니다. 한국에는 뭐 광양이나 부산 시장도 있었지만 도쿄, 오사카, 그리고 뭐 가오슝, 롱비치, 롱비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랑이었죠. 한일 수출가 있었고, 스키에 한이 있었고, 그다음 시애틀, 그리고 저쪽 그 엘퍼프 터미널도 지금도 많이 있었고, 나중에 그 알게시아스 터미널은 한적적인 터미널. 그렇게 아주 터미널 13개 운영했다가 수리로 그때 18위 정도 갔을 겁니다. 그때 당시도 뭐 PSA나 DP월드나 뭐 AT&T 같은 경우는 다 운영하는 엄청난 무장 뒷받침이 됐고요. 한지랑도 그렇게 이제 키워나가려고 했었는데 한지랑 무너지는 바람에 뭐 터미널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랄까 그리고 컨테이너의 뭐 월바이나 글로벌 고객 계층도 다 이제 뭐 숫자로 매길 수 없는 이런 위험 자산들이 다 무너졌죠.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뭐 제가 볼 때 주택교에 해당하는 그 어떤 노하우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뭐 지금 뭐 후회가 소용없는 일이지만 다행히도 그 H&M에서 한진영 터미널을 일부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알게시아 시작해서 뭐 도쿄 쪽도 인수하고 인수 결정할 때 제가 H&M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사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회의할 때 왜 인수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적극 찬성을 했거든요. 이제 사업은행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다행히 인수를 해가지고 아주 롱텀 쪽 부분은 아마 굉장히 컨테이너 비즈니스가 좀 이렇게 추락을 하더라도 터미널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이익을 가출, ROI를 가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터미널 몇 개를 이제 거론하신 대부분이 글로벌 터미널들은 자기네 나라만 터미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한 12건이 있는 그 터미널들 있죠. 글로벌 터미널, 본로에 CMA도 있었고, 거기 아까 HHLA, 한라 터미널, 유럽에 독일에 있는 유로게이트 터미널인데 전부 다 해외에 가 있어요. 그리고 유로게이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스루가 하고 이태리, 모로코의 땅에 터미널도 다 하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를 가보면 터미널이 아까 아프리카 쪽은 잠깐 설명이 좀 안 되는데 대부분 저희 한 10여 개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터미널을 다 놀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터미널이 대부분의 터미널이 옛날에 프랑스에서 식민지일 때 몰로의 터미널과 CMA, 프로페이션 많이 그리고 멀스크가 또 아프리카 많이 하기 때문에 AT&T 그리고 CMA 터미널, CMA 나오게 했었죠. MSC 터미널 이렇게 지금 네 군데 터미널이 많이 하고 있고 DPOD 세네갈의 터미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터미널도 보면 자기나라 글로벌 터미널에서 해외 부가 같지 않거나 물량이 많은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선사에서 터미널 투자하는 예가 있는데 H&M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아까 10% 가까이 그 말고라도 자본이 허락한다면 사실은 터미널에서 어떤 그 터미널 개발한다는 비딩이 들어오고 옛날에 저기야 호보 터미널, 로맨 터미널 비딩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앞에서 하고 있던 비딩에 들어가려다가 뭐 경영진을 만들면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 유통량이 많은 뭐 유럽이라든지 터미널 비딩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한번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터미널 오퍼레이터를 육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외 터미널을 개발해가면서 이익을 장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사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연식이 돼서 라떼 얘기 조금 하고 조금 전에 허치슨의 장점을 얘기했죠. 그중에 HR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말씀하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제가 과거에 현대 상세를 근무했어요. 2002년도에 그때 현대 상세의 부산 광양터미널 허치슨에 대담을 했습니다. 인수를 허치슨에서 현대 상세에서 갔던 직원 한 사람도 내지를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다 근무하고 물론 정년이 지난 분들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때 넘어가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제3국의 사장으로 인도네시아의 한국인을 현지 사장으로 채용하는 사례. 그래서 우리도 국제 기업이 되려고 하면 HR 스탠다드를 달리 가져가야 되고 회사 경영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의 본부장으로 계시는 2002년도에 바로 제 회사 현재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사례를 보는데요. 그 당시 유동성 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채권은행이었는데 국제 상환을 하고 보니까 돈 되는 걸 우선적으로 내가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터미널입니다. 화구만을 받는 거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탐을 내죠.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에서 저희들 회사의 재정 파트에 압박을 가하니까 그 당시 한 기업 60천 정도 받으면 대락을 해라라고 재정 파트의 방향이 결정입니다. 저는 영업본부에 소속된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정기사는 터미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 파트에서 산업은행에 가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 원료로는 안 된다. 현업에 가서 설득을 좀 해라. 제가 이제 산업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간단히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가을 받게 조금 기왕 빨라오면 몇 달만 시간을 더 주세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뭐라고 M&A의 이런 현대 기법, 메가 기법이 성공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톤 타치를 해서 병렬로 세워놨습니다. 그 당시에 SS 미국 회사 허치슨 미가성이라고 하는 파저 중에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PSA, 그 다음에 호주에 기반하는 영국 회사 이게 이제 협상을 다시 해서 쭉 에스컬레이팅을 했어요. 가격 2억 1,500만 불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버티는데 허치슨이었어요. 역시 중국 사람들이 손이 크더라고요. 1, 2천만 불 더 주고 딱 잡고 그때 제 카운터파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디 때 그분이 허치슨의 이제 임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PSA의 체어맨으로 스카우트해서 큰 공을 세웠죠. 세계적인 PSA.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GTO를 지향하고 해운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해운이라고 하는 전기선이 가장 중요하고 공급망의 핵심 요소입니다. 전기선에 라인업이 있어야 되고 항만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국제 투자하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이 물류에 충분한 백업이 없으면 성공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국가적으로 무역에 관련된 사회로 관련된 외국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물류 쪽에 충분한 검토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김창렬 전문 해양수산부가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물류 따로 자동차 공장 따로 하면 안 돼요. 그 기반이 해운 물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GTO 회사들이 1990년, 2000년도에 이 애들은 세계적인 명당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파나마우나 그다음에 수에즈나 남북 항로, 동서우나 항로 돈 되는 자리 땅을 다 투자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게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하고 항만하고 관계는 과거에 우리나라는 해운이 항만 터미널을 호스테스한테 함께 비용이 하나 일부분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독자 기업으로서의 프로핏 센터 아까 우리 여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 프로핏이 해운보다도 훨씬 더 리스크가 적게 물론 그 수익률은 좀 낮습니다만 그런 쪽에 투자 해운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운인들 항마인 아시고 해운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기에 좀 힘이 있을 때 항만 투자 이런 걸 해놔야 앞으로 또 힘이 어려울 때 저를 이제 보완해가면서 발전. 따라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군대에서는 넘버1이 인사입니다. 넘버2가 정보, 넘버3가 작전, 넘버4가 통신 보급. 근데 통신 보급이 같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 인사, 정보, 작전, 통신, 군수가 거의 병렬 관계가 아닌가. 동시에 사람이 하는 거에는 방점을 둘 수 있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동시 패션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교수님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다. 이제 컴퓨터 다 올라와가지고요.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 마이크. 이제 우리가 종합물류 많이들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공장에서부터 이제 뭐 하역 작업, 운송까지 다 이렇게 일수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 생각에는 뭐 PSA나 여기도 종합물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종합물류는 하지 않고 종합물류 한 사람들의 하역 작업만 따로 하청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물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종합물류로 안 나가는가? 왜 안 나가느냐? NIK 같은 건 종합물류로 나갔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PSA도 하고 있고요. 아, 운송도 예, 물류도 하고 있고 DP월드는 한국에 유니코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지분 60% 인수했습니다. 왜? 러시아 물류를 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물류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네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본업이 터미널, 거기에 부업으로 우리가 늘려가겠다. 근데 이네들은 기본이 30년 봅니다. 어떤 사업을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엑셀 시트에 30년을 그어놓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사업은 온고잉 사업이 진도가 나갑니다. 교수님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셨는데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글로벌 로지스틱스는 아마존, 아리바바가 일각을 이루고 있고요. 머스크 CMA가 일각을 이루려 애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 계시는데 삼성, LG, 메이커 쪽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요. 터미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마리 자이언트들이 서로 미래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는 물류가 앞서가고 있죠. 아마존, 아리바바. 온라인 쪽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취약점이 하드웨어가 없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가진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미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글로벌은 이렇게 지금도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네. 제 질문이 날카롭다 칭찬해서 대단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좀. 그 국내 우리나라 시장에는 한반이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들은 천안 같은 경우에 뭐 300만 띄우는 거나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그 지자체를 지키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제가 이해한 좀 난개발도 좀 있었고 이게 전체적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물량이 지금 그 설송이나 육송을 위해 수송이 되는데 부산까지 이게 가져오는 그 환경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면 운송 모드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럼 바꾸려면은 그 바꿀 수 있는 그 수단이 특히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천에서 부산까지 부인선을 운항했지 않습니까? 그게 실패로 돌아갔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권의 이명박 그 정권 시절에 대운하를 기획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이 많은 물량들을 왜 도로만 하고 집중을 하냐? 도로 안전 철송 여기 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메인터넌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순으로 통하면 상대적으로 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 또 그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그 전기 추진선박 또는 무인선박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 국토의 중심이 짧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현업에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는 관점이 터무니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이 고민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때가 되면 이걸 한번 발제화해서 공론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이명박 그 정권의 그 했던 그게 잘못됐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평등하니까 사실은 이런 그 얘기 자체가 공론화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대운하는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운하보다는 인천항을 개발하거나 평택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손만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사견입니다. YS 정부 때 투포트를 했습니다. 부산, 광양. 그때 투포트를 부산, 인천으로 했으면은 아마 돈이 엄청나게 세이브 됐을 겁니다. 그 투포트를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 때의 항만 건설 기술이 인천항에 대규모 터미널을 마음껏 만들어줬습니다. 국토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성 배분, 그 다음에 인구의 편중도를 고려했을 때에 부산 광양 투포트는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요. 부산 인천이 됐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투자는 효율의 문제, 시기의 문제, 환경의 문제, 대외적인 여건의 문제랑 맞물리게 되는데 한국은 너무 우리 내에서만 바라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아까 난개발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63개 항구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지나친 난개발이죠. 그 지나친 난개발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러면은 국토가 균형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세금은 각자 내라. 사실은 일본이 컨테이너 항만의 매력이 다 도망갔습니다. 항만의 매력은 이거 한참 전 기준인데 600만 TU는 돼야 대형 선들이 고정적으로 기항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일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베, 오사카를 다시 묶자.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를 다시 묶자.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도 이미 한번 펼쳐진 것은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포항, 울산, 부산, 광양, 목포, 군산, 대산, 평택, 인천, 경인항 10개 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아깝죠, 돈이. 현실입니다. 근데 행정도 한계가 있고 또 수요도 제한적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국회에서나 관계에서나 학계에서나 많이 연구를 하실 터인데 결과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은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이크. 김현빈입니다. 방금 최수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일본 우수성 화물 유통기획과에서 6개월간 연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게 모달 시프트, 그리고 제가 모달 시프트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모달 시프트에서 했는데 모달 시프트라는 게 뭐냐 그러면 육상 운송을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로 하는 육상 운송을 해송으로 전환하는 수송체제 전환을 그 모달 시프트, 모달 일본어로 모달 시프트. 근데 모달 시프트를 수립하는 배경은 첫째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운전수들이 부족하게 되고 또 환경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배경에서 하는 건데 모달 시프트를 하는 그런 환경이 500km 미만은 도로 운송이 적합하고 700, 800km 이상이 되면 철도 운송이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1000km 이상이 되면 해상 운송이 적합하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그 6개월간 연수를 받고 와서 해운항만 치는데 해운항만 치고 와서 모달 시프트라는 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항만 치고 모달 시프트가 너무 아직도 보고 그런 있는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모달 시프트 연안해수 전환이라는 정책이 나온 게 2010년도 아마 그때 거의 10년도 넘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인천에서 회송을 하는데 인천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회송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적합해야 되는데 사실 다 항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연안 해송도 거리가 좀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인천에서 동해까지 간다면 그게 모르는데 인천에서 동해까지 갈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고 특히 대우나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 잘 아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바다를 두고 꼬랑을 치냐고. 아니 큰 바다를 두고 꼬랑을 치냐고 그런 말. 그러니까 아까
오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말씀하셨죠. 효율성의 문제죠.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그 당선제 할 때 얘기가 뭐냐면 구미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을 싣고 LA까지 바로 간다는 그런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소 다른 뒤에 그다음에 1톤 트럭에 쌀 5마리 싣고 서울까지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대구 구미에서 컨테이너 100톤짜리 컨테이너 싣고 LA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효율성 문제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까 일본 말씀드렸는데 63개 터미널이 이제 개발돼서 최대 수요를 보는 게 부산항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일본은 자국 내 환정을 하지 않고 다 부산 와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가 버벅대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입니다. 우리 골프 치다가 잘 치고 나오는데 비 오면 기분 좋은 게 글로벌이죠. 남이 안 되는 게 나한테는 득이 되는. 어떻게 설명하면은 비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국가 단위로 살고 있는 지구 차원의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수범 교수님 기사가 뭔가 향수가 자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답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윤현민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인터넷 시프트 그 500km, 1000km 사실은 우리 그 연구소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 그 자료나 또는 연구자들이 내고 있는 그 연구 자료들이 대부분 다 이걸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심이 짧아서 1000km가 넘어야지만 이게 워터 트랜스포테이션이 그 생산되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유럽의 경우를 보지 않느냐? 유럽은 그 지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류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는 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도로가 갖고 있는 그 환경 오염 그게 그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피해가 개량화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정치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나쁜 이미지가 앞으로 우리 세대가 이 환경도 지키고 또 더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미래에 우리 세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기존에 이게 좀 편향된 생각이지 않나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4대강 사업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동강, 같이 교통, 심지어 분들랑 같이 현장을 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해운 쪽이니까 안내륙 쪽으로 이 나중에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정석폭이 약 250km, 남해안에서 휴전선까지 약 400km, 10만 제곱킬로미터, 남북 400, 동서 250km. 그리고 이제 한 가운데 운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센터에로 약 125km가 양쪽으로 가면 수심에 제한이 없고 사시사철 멀지 않는 물을 쓸 수가 있거든요. 견미로나 이렇게 파가지고 여의도의 용산에 포토부 서울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굉장히
지향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고 같은 사람이기 친솔한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물 관리를 하고 홍수도 적게 나고 물 관리 차원에서는 물질을 바꿀 수 있고 하지만 물류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인문 안에다가 서해안 끝에다가 한 700-800TU, 1000TU 미만 항구를 만들고 또 한강 끝에다가 또 한 200-300TU 또 크레인도 설치하고 항만을 만들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만들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한강을 이용하는 방법은 남북이 되면 우리가 강폭이 1, 2km 되거든요. 세계에서 이렇게 큰 강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토사가 쌓여있는 것 준설을 해서면 연막기구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직접 들어오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뭐 50m, 100m 폭을 가지고 뭐 5m, 10m 파봤자 기술적으로는 안 되고 효율도 없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우리나라는 문화로서는 이게 한강을 낙동강을 문화로서는 기능이 없는 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크기나 우리나라 지형이 그 문화로서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 경우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여론은 수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받은 학생들이 다 파라 출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수로에 배를 키우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로에 왜 배가 들어가요? 수로에 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추진 선박. 그러니까 50m 바지 한 척이면 1000톤짜리 데드웨이트 바지 한 척이면 우리가 20개 컨테이너 50개 정도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계산해서 제가 개량화된 데이터는 없지만 탄소 배출을 생각했을 때 또 우리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드라이버의 구조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바지 한 척이 전기 추진 방식 바지 한 척이 푸셔 바지가 밀어붙이는 게 이 한 척이 가는 것보다 이 50대의 이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기에서 탄소 배출 자연 환경이 더 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죄송한 얘기지만 해양대 출신의 바다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조금 전환을 해달라. 왜 자꾸 배가 되나? 데크하우스가 없는 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다리 사이즈에도 충분히 배가 갈 수가 있어요. 투데크, 2티어 정도면 충분히 지금 현재 교량에도 배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주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라.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정 박사님께서 유럽의 지류 발달 아까 그런 말씀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은 이제 큰 강이 라인강이 있고 독일의 라인강이 있어요. 그 강은 물류 기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강들은 비교적 사시사철 수량이 일정하고 수심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위스 하면 우리가 내륙 국가로 생각하지요. 스위스의 바젤이라고 하는 데서는 배가 들어갑니다. 수많은 강물을 거쳐서요. 일부 이제 화물에 타임 센스티브 하지 않는 그런 강물. 이런 것들은 강길이 돼서 내륙 알프스 산 아래까지 배가 갑니다.
이제 그 예외적인 거고요. 그래서 물 위에 뭐 바지를 띄우는 문제에 걸어서 이제 학자들이 좀 더 많은 검토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하여튼 숙제입니다. 저희들 볼 때는 세법이 간단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오코노시스, 지구의 실체를 알려고 엄청 노력을 들였습니다. 찰스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탐험 가는 것도 지구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평양 동쪽에 가면은 칠레 앞바다가 훔볼트 해류가 흐릅니다. 훔볼트라는 독일의 탐험가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물건을 보면은 이게 어떤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느냐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그거를 그네들 말로 시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볼 때에 어떤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천착을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적이라는 얘기죠. 과학적. 근데 과학은 골치 아픈 것이 디테일이 엄청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론은 간단한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 디테일 제가 하나도 설명 안 했습니다. 그 밑에 방대한 디테일이 차곡차곡 쌓여서 드러나 있는 게 GTO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굉장한 깊이를 가져서 어떤 사물을, 사회 현상을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호인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그 이상석 오늘 차장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해양진흥공사는 우리 이제 그 해운법에 나와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해상 기업들하고 관련되는 사람만 이제 하다가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 물류 쪽도 이제 해운과 관련된 물류 쪽은 이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GTO 강의 대단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일단 PSA 말고 좀 다른 그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도 좀 그 연구가 됐으면 좋고 또 이제 해양진흥공사의 목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좀 남아 있는 어떤 그 뚫고 들어갈 거 항구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시간 되면은 뭔가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구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선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구미에서부터 가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잘못된 거는 구미를 넘어서 가지고 산맥을 뚫어서 서울까지 오는 그건 난 잘못됐다고 보고 구미 쪽은요. 병산수원 아시잖아요. 안동에. 그 제가 한번 놀러 갔더니 옛날 공부하는 우리 교수님 잘하실 때 뗏 먹다고 다녔어요. 낙동강에. 병산수원에 가면 여기 거기 뭐라 그래 저 선착장이 있어가지고 다들 나룻배 그룹배 지어갖고 저 위에서 또 왔거든요. 우리가 바닷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미에서 나는 걸 부산까지는 싣고 올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지로 가져와서 가면 진짜 복합운송이 되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너무 멀리 가신 거는 정말 안 된다고 보고 아니, 최 박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 최고 지금 프라이오리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효율보다도 돈이 더 들더라도 환경이 우선이다 하면은 앞으로 그건 지금 다시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제가 그때 컨테이너 박스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송 주권을 필요해서 우리가 비싸게 치더라도 국가가 이거 좀 돈을 내서 우리가 10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경제적 효율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 이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5분 남았는데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학생들 네 분이 오셨는데 네 분들 좀 소감 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어떻게 느꼈어요? 우리 우리 학생 우리 후배님
네, 저기 나오세요. 네, 지금 세 명. 네, 오늘 흰 제복 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저기는 사회인이에요. 아, 그래요? 몇 차이 나는 거 있어요? 한 말씀 좀 해요. 오늘 소감. 저 먼저 하면 되겠어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대담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견문이 넓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커피 때문에 강의 수강부 되게 아쉽고 수강부는 영상으로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문화 관련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많으시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아닌가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 주시는 말씀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강의 실감을 듣는 거는 저도 처음인데 실제로 와서 들으니까 정말 멋지신 분들이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더욱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강의여서 아까 초반에 지금처럼 커피 때문에 못 쓰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론이라고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강의도 엄청 훌륭한 강의들이지만 국부에 토론하는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토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이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들었고 그때마다 정말 많이 배우고 견문을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곧 있으면 승선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배운 선배님들의 지식과 고견들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열정들을 제가 가슴 깊이 새겨서 대회 나가서도 훌륭하게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다시 언젠가 다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도현 학생한테 부탁드릴 텐데 이제 출항하면은 세계 각국을 돌릴 거 아니에요. 고베도 가고 LA도 가고 뭐 암스테르담도 가고 갈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한국에서 카드를 사서 좀 붙여줘요. 그럼 카드 도착할 때마다 우리가 김도현 학생 카드 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네, 알겠습니다. 카드 예쁜 카드. 네, 저도 아까 옆자리에 앉으신 정비적 친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사실 그 시타 총액도 대형 업계도 그 트렌드를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자율적인 구멍이 어디시 이제 등업들이 선배님들이랑
김혜영 교수님이 초대 지금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신천히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 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정말 이 분야는 사람들 아시죠?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전문가가 받아와야 이 강의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자 싶었어요. 저희가 그 해양재단에서 하는 수요일에 바다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린 학생부터 일반인들까지 바다에 대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짧게 한 전문가 강의 1시간, 또 도입 강의 한 30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목에 시도해서 이제 벌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듣기 너무 아까워서 교수님 송출해서 널리 이렇게 알리는 방법 없을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정말 일반인들이 정말 그 어떤 바다에 대한 이런 해양에 대한 이해를 훨씬 넓히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좋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님 제가 부탁한데요. 회장님 회원들 40명 있지 않습니까? 계속 좀 이게 참석을 좀 해주시고. 그런데요, 참 이게 문제가 저희 회원들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물류, 그러니까 해양 과학은 그래도 학교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해운 물류 항만 이거는 우리 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이게 안 들어와요. 사실 그게 중요한데. 네, 돈은 거기서 다 불리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저희 사실은 저희 그 아시아 해양 교육자 연합 컨퍼런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양 교육 관련 컨퍼런스가 열린 건데 한국회 정태준 회장님이 크게 도와주셔서 사실은 개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운 업계에 계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저희가 교과서를 전부 분석해 봐도 해양 과학이나 환경 뭐 이런 분야는 좀 있습니다. 근데 해양 사업 분야는 전무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사실은 좀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아이들의 그 직업하고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오픈해 주시고 좀 쉽게 접근해 주시면 다시 또 저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실주 회장님, 그동안의 강의는 다 유튜브에 영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동기 유발이 안 되니까. 그건 실주 회장님이 끌어내야죠.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 아니 정말 신 회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들 이제 느끼지만 이제는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자기 분야의 애들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막 혈안이 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장님 잘 부탁드려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해운, 조선, 물류 여기에 친숙해져서 우리 분야에 많이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앞으로 그런 큰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저희가 서울과 부산 지역을 서울은 지원해드리고 부산은 직접 저희가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자로 많이 이제 참여해주시는 집회해주는 여러 전문가분들께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는 이미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내년도에 강사분을 좀 요청드릴 때 회의 좀 승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바다 모임의 사업 중에 하나로 해마다 이 바다 관련 서적들 교과서 제외하고 나온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처럼 이런 행사를 해마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그러니까 앞으로 해마다 또 우리 후배들이 있는데 우리 좀 선배들이 물러나더라도 해마다 해서 20회, 30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무리할 게 우리
국회에서 오셨는데 김창군 말씀 예. 이쪽. 예. 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신 우리 김창균 그 수석 전문위원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서 마무리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새로 오셨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양산부에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국장 하다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가 IMO에서도 파견을 하면서 제이식 교수님하고 김인현 교수님한테 인연을 맺어서 배상법을 하게 됐고 그리고 공무원 하면서 또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해양이 분야가 굉장히 또 다양한데 이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해군이나 또 우리 해양수사부가 통합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좀 의문이고 또 저희가 일반배찰도 말씀하셨듯이 좀 알기 쉽고 일반 국민들도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 정당에 국힘에 와서 봐도 다른 분야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국내인도 유권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을 단계개혁을 하고 사실 이 해양수산 분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농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중요하다라고 저희 내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분야가 중요한 국가 아젠다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위원이 더 확장되고 또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가져주신 김인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열성적으로 참석하시는 분 때문에 저희 우리 해양산업이 계속 발전하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고려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고 앞으로는 우리 바다 공부모인데 알기 쉬운 바다 공부모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